나는 당시 서재필 박사를 흠모하고 있었다. 일제 말기에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누구보다 일찍 깨어 가장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특히 독립신문이 한글신문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었다. 여권 해방과 만민평등을 규정해서 만민공동회를 만든 것은 단순히 눈앞의 독립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체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선구자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의회 설립을 주창했던 서 박사는 미국에서의 행적도 실사구시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이승만과 안창호 세력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의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을 운영하고 돈을 벌면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나는 서재필 박사의 실용적이면서도 변함없는 신조와 고든 삶을 존경했던 것이다. 그래서 1948년 5월 25일 서재필 박사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좋겠다는 출마 요청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자택에서 현역 수위 안두희의 흉탄을 맞고 세상을 떴다. 향년 74세였다. 범인이 육군 소위라 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핵심이 그 배우라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이 대통령도 그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 선생은 진정 남북 협상을 통해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남과 북을 잇는 대화 창구마저 사라져버렸다. 남쪽과 북쪽의 민중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던 거인이 사라진 것이다. 김구 선생을 보내며 우리는 결의의 간절한 바람인 통일의 희망도 함께 묻어야 했다. 김구 선생은 진정 애국자였다. 어른을 잃은 국민들은 위인의 자취를 기리며 비탄에 젖었고 장례식 날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와 거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켜봤다. 김구 선생을 감히 평한다면 길이 빛날 독립투사였으며 결세의 애국자였지만 정치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좌우 합작 논의가 있을 때 선생은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야 했다. 분단을 막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했다. 그리고 신탁통치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한부 신탁통치를 받아들여 3년이나 5년 후에 독립을 모색했어야 했다. 때를 놓쳐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되었다면 총선에 참여했어야 옳다고 본다. 김구 선생이 전면에 나서 총선에 참여했다면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이승만과 한민당은 궁지에 몰렸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나만의 추측이 아니라 당시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김구 선생의 귀국 이후 행적을 현실 정치에 잣대로 들이대면 그리 들춰낼 만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북쪽에 가서 남북 대표자 회의를 했으면서도 성과를 얻지 못했고 국내에서 한 일은 신탁통치를 반대한 것뿐이었다. 역사에 가정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만 만약 김구 선생이 5월 10일 총선의 뜻을 세웠다면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의 반공을 빙자한 친일파에 의한 독재가 일찍이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그 친일파의 후손들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많이 배워서 대대로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독립투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 후손들 또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지금까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또 이승만 독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김구 선생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집권했다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나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참사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나쁘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란 현실을 살펴 미래를 향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지 진리만 붙들고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내 생각이다. 김구 선생은 나와 결의가 존경하는 분인데 정치적 행적에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냉혹한 현실을 쫓아가기에는 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는지도 모른다. 신민당을 떠난 후 우익 진영에 참여했지만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업 기반을 넓혀나갔다. 서울 소재 조선상선 유식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조선상선은 당시 금융조합연합회에 양복 수송을 전담했다.
목포 일대의 양곡은 우리 배로 실어 날랐다. 어느덧 살펴보니 나는 목포의 유지였다. 이 무렵 나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였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후원에 참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했다. 나도 기업인으로 참여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 군정하인 1948년 4월 3일에는 이른바 4.3 사건이 일어났다. 4.3 사건은 경제난으로 군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제주도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었다. 미 군정청은 경찰은 물론 경비대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제주도 전역에서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가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 14연대를 동원하였다. 그런데 이들 병력 중에 상당수가 동족을 죽일 수 없다는 명목으로 10월 20일 반란을 일으켰다. 물론 좌익 세력이 주동이었다. 그들은 여수는 물론 순천까지 무력으로 접수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다시 이들을 철저하게 진압했다. 무역자 색출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수없이 희생당했다. 제주도와 남녘은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경계인 38선을 따라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모든 것이 불길했다. 해방 공간 곳곳이 피로 얼룩졌다. 4.3 사건으로 여수 순천 사건이 촉발되었고 여수 순천 사건은 한국전쟁을 부르고 있었다. 피해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은